자, 이제 각각의 단원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마인드맵 기초화 오른쪽 부분 보고 왼쪽 부분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초가 하면 그러니까 오른쪽 단위 쪽부터 물질의 결합, 물 뭐 이런 거 해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할 건데요. 자, SI 단위 뭐 농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단위 참고로 단위 쪽에 약간 예전 교재로 돼 있는 단위 설명이 기본 단위, 유도 단위, SI 기본 단위, SI 유도 단위, 접두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전 게 조금 저도 이제 제 새로 된 걸로만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전 좀 약간 이거하고 다르게 구분이 돼 있는 유도 단위 쪽에 그거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SI 기본 단위는 단위는 기본 단위, SI 유도 단위는 차원 유도 단위, 차원 유도 단위, 그다음에 접두어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고요. 뭐 예를 차원 유도 단위를에 대해서 묻는다든가 그랬을 때, 자, 그게 유도 단위가 우리한테 유도 단위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자, 이것을 생각을 해요. 차압 조건은 40파스칼에서 110뉴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는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결국 단위 제곱미터당 힘일 뿐입니다. 똑같은 힘이에요. 이게 똑같은 힘. 여기는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그 힘에 작용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전체적인 힘입니다. 결국 왜 이 기준이 파스칼과 뉴턴으로 되어 있느냐? 결국은 힘의 범위인 거고, 힘이 단위 면적, 문의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냐, 아니면 문을 열 때의 힘이냐, 그 차이. 결국은 물리적인 속성은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차원 유도 단위 4개를 쓰시오 라고 할 때, 아니면 뭐 SI 그냥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기본 단위 있고 유도 단위 있고 접두어가 있다. 그럴 때 특히 우리 소방에서의 어떤 단위 이해의 중요성에서 재현해서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분 보자. 되게 쫙 깨고 계시네, 모든 것들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아래로 뭘 확장을 시킬 거지? 단위에 뭘 하나를 그냥 있는 단위 SI 단위 몇 개 쭉 써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을 한번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잠깐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이 늘어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하면 저는 항상 우리가 좀 단위 소방 쪽에서는 단위 쪽 관련돼서 이걸 좀 기억하셨다가 재현에서의 차압할 때 프롬2가 틀리잖아요. 프롬2가 틀린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하면 차별화된 감동을 주는 10점짜리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결합이에요. 물질의 결합. 물질의 결합은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등을 통해서 물질은 결합을 하고, 특히 이 공유 결합을 하는 이 분자들끼리,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끼리 공유를 할 때 전기적인 극이 생기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전기적인 극에 의해서 분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수소결합이고, 수소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더라. 물은 이 수소결합 특성 때문에 엄청난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제 거기 이 결합 이야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물 관점에서 결합을 이렇게 보시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질문의 그 맥락에 맞춰야 되지만 물의 이 이야기 부분은 반드시 적절한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또 하나의 공유결합, 첫 번째는 이 결합에서 물의 소화 능력과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연소. 연소는 화학 반응입니다. 뭐가 반응하려면 결합이 깨져야지 반응을 해요. 그러겠죠. 결합이 깨져야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점화원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 공유결합이 파괴가 되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물질들 간의 결합이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연소가 이루어질 때, 연소는 기체 상태에서 열분해 된 거나 증발된 기체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결합된 물질이에요. 기체들이에요. 연소되는 것은 기체들. 그러니까 이제 연소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은 공유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유결합되어 있는 게 열을 받으면 결합이 파괴되면 이제 얘들이 또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합 파괴된 걸 우리가 뭐라 하면 활성 나리카에서 나리카 상태, 나리카는 원래 근본 상태가 나리카예요. 결합되기 전에, 이게 공유결합되기 전에 원래 상태가 나리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한테 나리카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우리는 나리카라는 과격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지가 들어와 있죠. 원래 이제 근본을 가지고 따지면 좀 과격해지죠. 그런데 이제 말해서 이렇게 여기도 근본 상태로 들어갔는데, 원래 공유결합 했던 것은 뭔가 자기 불안함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된 상태로 가고자 공유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끊겼으니 또 불안함이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되어 있는 원래 상태의 것이 이제 활성 나리카입니다. 그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소화 능력, 연소. 그 다음에 또 하다가는 할로겐족에 의한 부쪽 메소화까지. 할로겐의 부쪽 메소화까지 결합 이야기들을 끌고 가서 적절하게 물질의 결합을 하면 어떤 질문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될지 하지만 항상 이런 관점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에, 이제, 결합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수소 결합해서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에, 현열, 잡열, 화학적 특성, 그 다음에, 수소 결합 때문에 또 동파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동파 방지제, 이런 것도 집어넣고, 또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엄청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표면 장력이, 이건 뭐 많이 아시죠? 표면 장력이 뭐에 의한 소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거고요. 자, 원자의 핵분열과 융합입니다. 원자의 핵분열과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이게 소방하고 어떤 의미에서 소방하고 관련이 있느냐, 원자 핵분열과 융합. 어쨌든 원자 핵분열과 융합을 물었을 때 원자 핵분열이나 융합은 핵이 분열할 때나 융합을 할 때 약간의 질량 감소가 일어난다. 감소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에너지의 크기는 mc의 제곱이다. E는 mc의 제곱이에요. 질량보다의 빛의 속도의 제곱. 그걸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방에서 원자 핵 분열과 융합을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출제도 됐었어요, 외국은. 그것에 대한 소방에서 원자 핵분열 융합의 어떤, 의미라고 하면은, 소방에서 다루는 수많은 물질의 근본적인 어떤 원자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첫째는 의미를 준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미래 에너지로서의 어떤 원자력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들로 언급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건 생뚱맞습니다. 원자 융합. 하지만 이거 생뚱맞는 주제라고 이제 하기에는 그렇고, 뭔가 나오면은 소방하고 관련된 뭐 응용성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주시는 것은 정말 꼭 아예 습관을 해버리세요. 10점짜리에서도 마지막 한두 줄 정도는 내가 응용성, 주제의 응용성,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해서 무조건 쓰겠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의 탄소가 수소가 결합한 화학물질입니다. 탄화수소는 가장 흔한 가연물이죠. 가장 흔한 가연물.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것은 유기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탄화수소의 물질들은 유기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연물이고, 그 대표적인 가연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탄화수소입니다. 자, 연력학은 특히 연력학에서 영법칙부터 이제 연력학 3법칙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연력학을 하는 건 열 전달과 관련된 거예요. 연력학 영법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은 흐른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영법칙이죠. 열 평형의 법칙. 그래가지고 이제 평형이 된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물도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 결국은 평평한 물이 물높이가 평형을 이루듯이 열도 그 열평형이에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연력학이 우리 소방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히 열 전달과 관련된 겁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은 열이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난 곳에 높은 곳이고 나지 않은 곳은 낮은 곳이에요. 그쪽으로 열이 전달되고 낮은 곳에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연력학,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기체에 대한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현실 기체는 아니죠. 현실 기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체가
가장 공통적으로 기체의 성질을 가장 공통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추상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상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도 현 시대 사람들은 각자 그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은 배고프면 뭘 먹으려고 찾아다니고 뭔가 부족하면 성질이 흉폭해지고 뭔가 많으면 좀 여유로워지고 뭐 그건 누구나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이상기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기체 일반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체를 특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가스계 소화의 약재 농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재현에서 연기의 유동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체의 밀도를 이해하고 그게 비체적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약재량에 대한 부분들 또 이 기체의 거동을 통해서 연기의 흐름과 우리가 재현에 대응하는 재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의 법칙, 게이루삭스 법칙, 그레이엄 확산 법칙. 게이루삭스 법칙은 이 자연수로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소방에서 반응식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그레이엄 확산 법칙은 무거운 분자의 확산 속도는 분자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확산이 잘 안 되고 분자량이 가벼운 것은 확산이 잘 돼요. 그것은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고 어떤 가스가 누출이 됐었을 때 수소가 누설이 됐다? 그러면 무지하게 그 확산이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 탱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확산 속도 엄청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일 분자량이 작은 게 수소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좀 생각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물질의 농도 표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체역학에서 유체는 모든 우리 소방에서 이제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방 설비는 동작을 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건, 수계 소화 설비건. 유체는 어떻게 흐르느냐?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럼 높은 압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를 수 있어. 압력이 있어야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압 송출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는 가스를 추가하거나 가압하거나 해서 가스를 보냅니다. 분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유체를 통해서.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은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마찰 손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죠. 유체 마찰 손실을 이해하기 위해. 마찰량이 왜 생기냐? 물질이 끈적끈적하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을, 그러니까 점성 법칙은 타오는 이게 이제 점성 법칙이죠. 이게 이제 점성 계수잖아요. 자, 우리 네이놀즈라는 사람은 점성 계수로 가지고 점성력과 반성력으로 네이놀즈 무차원 수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놀즈 수는 이렇게 해서 무차원 수를, 이게 반성력, 점성력으로 무차원 수를 가졌고, 자, 이 달시 바이스바흐는 또 다시 이제 달시 바이스바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배관의 마찰을, 배관에서의 마찰 수도, 그거 이제 수도를 표현한 것을 어떻게 했을지. 자, 속도 수도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배관이 두꺼운 배관경이 이
크면 마찰이 적고, 그 다음에 배관이 길면 또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마찰 손실이. 그 다음에 뭔가 모르지만 유체가 가지고 있는 마찰 손실의 정도, 그걸 관마찰 계수로 하겠어요. 마찰 손실의 정도에 의해서 만약에 끈적끈적한 유체가 흘러가면 이 값이 아무리 어떠하더라도 이게 클 것이고, 그러면 마찰이 많이 일어날 거. 거의 점성이 없는 거라 하면은 마찰 손실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F는 우리가 해석 가능한 측류 상태에서, 나중에는 복잡하게 돌아가 버리니까 어떤 이론적인 적용이 안 되니까 곱게 흐르는 측류 상태에서는 R2분의 64더라 라고 하는 이걸 결국은 여기에도 보면 이 점성 계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뉴턴의 점성 계수는, 점성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유체의 어떤 마찰 손실, 유체의 마찰 손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필요한 압력을 우리는 공급해주는, 설비는 압력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게 방사압이 됐던. 이제 수계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나 가스가스나 수계나 다 방사압이까지 요구되는 압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방사될 때. 재현에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찰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압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세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재현은 방사할 때 압력을 가지고 나가지만 끝까지만, 이 풍도 끝까지만 갈 수 있는 그걸 우리 이제 시스템 저항이라고 해요. 시스템 저항 곡선, 시스템 저항만큼 정압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설비의 어떤 동작, 그걸 기본 목적에 따른 어떤 동작의 배경이 되는 게 점성법칙도 쭉 갑니다. 그래, 압력 손실, 또 마찬가지고요. 압력 손실, 주 손실, 부차적 손실. 자, 베르노이 방정식은 너무 이제 중요하죠. 결국은 베르노이 방정식이 또 마찬가지로 배관 내 유체 흐름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압력을 가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속도와의 관계, 그리고 낙차와의 관계. 자, 펌프에서 양정은 낙차, 마찰, 방사. 자, 낙차와 마찰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베르노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절대적이 그래서 이 낙차와 마찰을 해서 이 양정,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베르노이 방정식은 절대적입니다. 자,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압력을 수도 플러스 속도 플러스 낙차, 수는 일정하더라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낙차 부분이고요. 자,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해놓고 구멍을 뻥 여기를 뚫면, 여기서 유체는 원래 이제 여기 가늘한 배관을 두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구멍을 뚫면 빠른 속도로 유체는 이쪽 배관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 안에 압력이 차있는 유체가 들어있다면. 그러겠죠. 이 속도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속도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는 속도도 아니고, 결국 이 유체가 가지고 있던 압력이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은 압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마찰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되는 거에 의해서 이 속도도 압력을 사용하는 하나의
마이너스 유형 압력을 사용하는 속도가 줄면 대신 압력은 또 올라가고 결국 우리는 압력을 얼마만큼 이 양정을 해줄 거냐, 얼마만큼 양정으로 펌프가 압력을 제공해 줄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르놀리 방정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타 베르놀리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벤츄리 효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좁아진 공간에서 속도가 증가하면서 자, 그러니까 베르놀리라고 하면은 베르놀리 방정식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에서 가압 공수 장치의 능력에 대한 이해 부분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벤츄리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좁아진 공간에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체 압력이 낮아진다. 좁아졌으니까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필요한 유량을 처리하려면 그러면 압력을 써먹어야 돼요. 결국 압력을 속도 쪽으로 써먹다 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서 압력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이 사용됐다. 좁은 데를 동일한 유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연속 압력에서 Q는 AV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가지고 있는 압력을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를 이용해서 포약제가 착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포혼합장치의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포혼합장치죠. 그래서 벤츄리 효과는 포혼합장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요. 물론 이제 벤츄리 효과는 또다시 벤츄리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유량 측정도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그 유량에도 벤츄리 효과를 가지고 합니다. 벤츄리 효과가 이제 압력의 속도를 내면서 압력을 빼앗긴다. 그러면서 그게 낮아진 압력 쪽으로 포가 밀고 들어온다. 반대로 속도를 늦추면은 압력이 오히려 올라가 가지고 그 압력을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덕트 설계에서 정확 재취득이라고 하는. 네. 자, 벤츄리 효과 다시 하면 포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덕트에서의 정확 재취득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과 압력 관계식. 이거는 K 루트 P다. 이 부분은 여기 이와 관련해서 자, 이게 이제 옥내 소화전 쪽에 적용이 될 때. 원래 0.6597 이걸로 하면 이제 옥내 소화전 쪽에 이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유량계수 0.99를 적용을 하면 0.653 D제곱 루트 P.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렇게 또 가는 것도 Q는 AV로부터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 유도 여기까지 가는 거. 이것까지 부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 박리 현상은 유체 흐를 때 이 배관 벽면에서 약간 이 유체 층이 끊어지더라. 이렇게 배관의 마찰을 못 따라가는 부분과 유체 중간 부분에 쫙 잘 가는 부분 사이에 층의 어떤 단층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박리 현상이에요. 배나 컨트락타는 급격히
이 어떤 축소될 때, 오리피스 같은 데서 축소될 때, 관성에 의해서 유료가 더 좁아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죠. 유료가 더 좁아져서, 이 원래의 유체의 그 폭을 회복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응용한 베나 컨트락타를 응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가 옥내 소화전에서의 그 우리가 유량을 측정할 때 그 피토 게이지로 측정하는 지점이 베나 컨트락타 지점입니다. 베나 컨트락타 지점에서 유량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차적 손실을 계산할 때 급 확대간에서 축소관 급 축소관. 자, 이렇게 오던 게 이렇게 꺾여가면, 이렇게 이 어떤 방향 급 축소관이면 이렇게 오던 유체가 이쪽으로 이제 꺾여 가야 되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이게 이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 모습을 회복을 하는 이게 이제 이 급 확대 축소관에서의 어떤 베나 컨트락타의 작용입니다. 그런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체까지 했고, 그 다음에 화재공학 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소와 소화, 연소 설명 이론. 아까 우리 이제 결합을, 공유결합에서의 활성 라디칼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소 설명 이론의 전이 상태 이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연소 상태 이론이 이렇게 활성 라디칼 상태로 전이된 상태에서 연소는 일어나더라. 그게 연소 상태 이론 중에 이제 하나죠. 연소 상태 이론의 또 하나 잠깐만요. 충돌이론은 뭐 유효한 충돌이 있어야지 연소는 일어난다. 연소는 일어난다. 그리고 전이 상태에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전이 상태 이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화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이 상태로 가려면 점화원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점화원으로서 또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점화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단열압축에는 단열압축의 식을 알아야 되고, 식을 할 때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비가 압력 상승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압은 압력이 일정한 비열이니까 부피 팽창이 있는 게 정압이겠죠. 부피가 팽창돼 버려요. 그래서 압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정적비는 부피가 고정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압비열은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막 가해도, 단열압축을 해도 온도가 팍팍 오르지는 않아요. 온도 상승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필요해요. 온도를 상승시키려면. 열을 많이 줘야지, 이것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계속 열을 좀 많이 줘야지 온도가 올라가요. 자, 점화원에서 그 단열압축,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좀 단열압축이 그러고요. 화학적인 점화원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속에서 열을 내면 그게 화학적인 점화원이고,
전기적 점화원들이 줄열, 도체에 가지고 있는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열. 그 다음에 아크열, 유전열, 유도열, 이런 말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정전기가 점화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전기. 자, 정전기를 이해하는 것은 정전기 정의를 박준수 선생님 혹시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방전. 그래, 전화. 이게 정전기의 정의입니다. 왜 정전기 정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따 까먹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아는 게, 이렇게 전기에,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걸. 저도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이론을 제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배웠던가? 아마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배우고 한참 성인이 돼서 한 40년 흐르고 50대가 넘어서 그 소방 기사를 참 딱 보니까 뭐 전기 설명을 하는데 막 전화가 어쩌고 저쩌고 기전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게 뭐가 도체에 뭐가 흐른다. 아무리 뭐, 이걸 까놓고, 여기에 뭐가 흐른다. 그것도 와닿지도 않고, 흐르는 거야. 아니면 뭐, 빛처럼 어떤 파동이 뭐,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이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띄고 있는 전기적 값이죠. 전기적 물리량을 전하라고 하죠. 전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전자라고 하는 물질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전하의 특징은 마이너스 전하냐, 플러스 전하냐, 음과 양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몸은 아마 이제 정기적으로 양이 중립을 이루고 있을 거야. 전하를 안 띄고 있는데 어디서 전자 하나가 딱 달라붙었다. 그러면 전자 달라붙은 만큼 마이너스 전하가 더 생겨서 그러면 전하를 띄게 된 물질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그러면 저도 이온이 되면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 날라오면 다시 이제 이온 상태가 해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하란 말에서 이제 이온까지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이온화식 감지기,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는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을 쏴가지고 공기를 이온화시킨단 말이에요. 방사선은 자외선, 우리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쭉 하는 이렇게 그 전자파 중에 점점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이제 이렇게 빨주노 쪽 빨부터 파란 보 있으니까 이제 적외선 영역이 있고, 이쪽 가시광선, 아니, 보라색 밝기는 자외선 영역. 이보다 더 아주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 중에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방사선 물질, 방사선이죠. 이 자외선도 꽤 세서, 이 자외선은 금속에서 이 전자가 튀겨나가게 하는 정도의, 이것도 힘을, 일정 금속에서는 전자가 튀겨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전 효과죠, 광전 효과. 여기는 이제 광전 효과는 어떤 조건이 맞는 금속 상태에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우리 이제 광전식 연기 감지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불꽃 감지기에서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죠. 자, 이게 방사선은 워낙 세가지고 그냥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자체에서도 전자를 그냥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공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전하가 안 갔는데, 떨어져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양이온, 또 떨어나가는 전자들은 그 자체가 음이온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온화에 따른. 자, 이제 전하를 알면 이온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결국 그 전선에는 이 전하가 이동을 하면 전하의 이동이 전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전하를 띈 물질이, 전하를 이동시키는 물질이 전자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금속에서는 전자가 흐르는 거죠. 전자가. 그런데 정전기는 이 전하의 공간적인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전하가, 자, 마이너스 전하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뭐 여기는 플러스나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이동이 적어서, 전개에 의해서, 근데 그 전하는 정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인력이 작용을 해요. 전기끼리 끄는 힘이 있어요. 정전기력. 그걸 우리가 정전기력이라고 그렇죠. 정전기력이 있어요. 그 전하가 하나의 어떤 전하,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 있다면 플러스의 어떤 정전기 힘이 끕니다. 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의 정전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 작용하는 범위를 우리는 전개라고, 전기의 범위, 전개.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전개는 충분히, 여기 멈춰있어도 전개는 충분히 형성이 되는 거죠. 전개는 이것에 전개는 형성이 되는데, 자개는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자개라고 해요. 자개는 어떻게 쓰면, 전하가 움직이며 이동을 하면, 전하의 이동은 자기장을 유도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전하의 자기력 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잖아요. 자기 유도 현상. 전기의 변화는 자기력을 만들어요. 자기력. 그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자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개가 없는 거예요. 자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의한 이 자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개 효과가 거의 없는. 그걸 정전기의 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기에 의한 효과에 대해 자개 효과는 매우 작은 정이다. 그래서 다른 건 그렇지만 정전기의 정의 같은 것은 상당히 안 와닿는 말인데, 이 말을 한번 여기 말 한마디를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전기 쪽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정전기. 자, 정화원의 정전기. 대표적인 이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체 접지, 를 하고, 저거 이제 쭉 정전기 부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 점화원에 대한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부분이 특히 정기적 점화원이 이 스파크라든가 그 정전기라든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열의 축적이 없다 보니까 그 자체는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위험한 가스들이 있는 증기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는 이 접지라든가 정전기 방지 대책을 취함과 동시에 방폭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방폭은 위험한 곳에 대응하는 위험 분위기에 대응하는 정기적 장치들이 위험한 곳에서 점화원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걸 방폭이라고 합니다. 자, 연소 범위라든가 그런 건 이제 연소 종류 이제 쭉 넘어가. 연소 범위, 이거 물질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 연소 범위 중에 이온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온가스는 3.6에서부터 100까지가 연소예요. 이온가스는 병원의 소독약입니다. 우리가 소독 냄새나 병원 냄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온가스입니다. 그러면 병원 화재는 매우 위험하다. 다양한 피난 약자들이, 그러니까 서로 피난 능력이 상이한 그러한 거주자들이 있는 공간이다, 병원은. 아예 불능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 피난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상적인 피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있다. 이게 거주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온가스가 다량이 있다. 그 이온가스의 연소 범위는 3.6에서 100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연소 범위에서, 그러니까 위험성과 관련돼서 물질이 연소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기와 연료의 조성. 공기와 연료의 조성에 대해서 우리는 공기와 연료의 조성에서 연소가 얼마나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서 연료 지배형이냐 환기 지배형이냐, 당량비로 우리가 연료 지배형, 환기 지배형이냐 하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공기와 연료의 조성을 우리가 제어함으로써 불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활성화를 할 수 있는 최소 산소 농도를 우리가 MO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불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MOC보다 더 4% 정도 낮은 산소 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불활성화다. MOC를 미니멈 옥시전 컨센트레이션, 불활성화 농도, MOC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활성 기체를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공식이 21분의 21-O2 곱하기 100인가요? 아마 이 공식일까요? 산소 농도를 15%로 하려면 어떤 이산화탄소 같은 거, 아니면 질소 같은 걸 그 농도가 몇 프로가 돼줘야 되냐? 15% 하려면 21-15 하면 곱하기 100이면 600을 21로 나누면 약 28.9인가? 얼마, 28.5인가 얼마인가요? 5인가 얼마인가요?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면? 예? 5층. 아무튼,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안전율 1.2%를 뽑아면 한 3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표면화제 설계 농도가
34%죠. 가장 만만한 화재, 표면에 안전한 화재 34% 이산화탄소. 거기다가 이제 가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저기 가스가 더 민감하고 불 잘 안 꺼지는 가스는 더 이제 이산화탄소를 거기다 농도를 조금씩 더 높여가지고 그게 보존개수라고 하는 거에서 더 집어넣었죠. 신부는 이제 또 따로 그 신분도 그 신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이제 더 많은 농도를 필요하지만 계속 최소 이산화탄소 최소 농도 표면화재에 대한 가장 평범한 농도 34%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OC는 불활성화 또 이런 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열 전달. 자, 하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셨다 하겠습니다.